군사기술 전문 매체인 디펜스 뉴스는 유인 전투기와 비슷한 크기를 자랑하는 무인 전투기가 탄생했다고 보도하면서 로여링맨 이라는 이름의 이 무인 전투기는 앞으로 유인 전투기와 보조를 맞춰 비행전투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신형 무인 전투기 로여링맨이 최근 열렸던 호주 국제여쇼에서 드디어 정체를 드러냈다. 조종사가 탑승하는 전투기를 호위할 목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로여링맨은 빠르면 내년인 2020년에 실전 배치될 예정이다. 보잉이 공개한 로여링맨 관련 동영상을 살펴보면 조종사가 탑승한 전투기 옆에서 마치 호위무사처럼 바싹 따르는 무인 전투기들을 볼 수 있다. 무인 전투기들은 조종사의 지휘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준다. 무인 전투기가 유인 전투기를 호위하는 것 같은 장면은 SF 영화에서나 봤을 법한 모습이지만 로여링맨이 개발됨에 따라 앞으로는 수십 대의 유인 전투기와 무인 전투기가 편대를 이루어 영공을 지키는 장면을 실제로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로여링맨은 기존 무인기들과는 달리 전투기를 닮은 날렵한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다. 길이만도 11m가 넘어서 조종사가 탑승하는 소형 전투기와 비슷한 수준이다. 게다가 항속 거리가 3,700km에 달해서 유인 전투기에 비해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 성능을 갖고 있다. 다만 속도만큼은 스펙이 공개되지 않아서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초음속의 유인 전투기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채 비행하는 장면이 공개된 만큼 로여링맨 역시 비슷한 초음속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로여링맨은 BATS라고 불리는 무인 편대 운영 시스템의 일부다. 여기서 DS는 유인 전투기와 무인 전투기들이 함께 보조를 맞춰 비행하는 편대를 가리킨다. 공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로여링맨이라는 이름은 현재 미 공군이 추진하고 있는 편대 운영 시스템인 윙맨 TS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일반적으로 조종사들은 편대를 이루어 전투에 임하게 되는데 그 중심인 편대장을 호위하는 윙맨의 역할은 절대적이다. 아무리 위험한 명령이라도 즉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뛰어난 실력과 충성심을 가져야만 한다. 무인기가 등장하기 전만 하더라도 이 같은 윙맨 역할은 모두 부하 조종사들의 몫이었다. 그러다 보니 편대장의 명령에 따라 희생되는 윙맨들도 적잖게 발생했다. 미 공군은 이 같은 윙맨들의 희생을 최소화하고자 그동안 무인 전투기의 윙맨화를 서둘렀다. 그리고 마침내 로여링맨 무인 전투기가 개발됨에 따라 BATS 개념의 편대 운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로여링맨 무인 전투기의 주요 임무는 전자전 수행과 더불어 수색 및 정찰을 담당하는 것이다. F-18이나 F-35 같은 유인 전투기 옆에서 적의 레이더를 기만하거나 교란하고 정보를 수집하여 아군에게 제공하는 것. 물론 정찰만 담당하는 것은 아니다. 양날개에는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고 동체 아래에는 기관총을 장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다른 전투기와 공대공 전투를 수행할 수 있다. 현재 보잉에서 로여링맨의 시제기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셰이나노 이사는 슈퍼호넷 한 대와 로여링맨 4에서 6대가 하나의 편대를 이루어 나란히 정찰 임무에 나설 수 있다라고 설명하며 가격은 비싸지만 온갖 위험을 다 감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윙맨 임무는 무인 전투기가 담당하는 것이 적합하다라고 강조했다. 보잉이 편대 운영에 필요한 윙맨 역할을 수행하는 무인 전투기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면 미 공군은 항공 분야 전문 방위산업체와 손을 잡고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무인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XQ-58A 발키리라는 이름의 이 무인 전투기는 최근 애리조나 상공위에서 거행된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미 공군의 발표에 따르면 처녀 비행임에도 불구하고 76분이라는 비교적 긴 시간 동안 무리 없이 비행하며 주어진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무인 전투기이지만 XQ-58A 발키리의 항속거리는 보잉의 로여링맨보다 1000km 정도를 더 비행할 수 있다. 또한 약 270kg의 적재물을 실을 수 있어서 폭탄과 미사일을 장착하게 되면 말 그대로 유사시에는 언제든지 킬러 비행 로봇으로 변신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미 공군 관계자는 XQ-58A 발키리는 변화무쌍한 전투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조달비와 운영비가 유인 전투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밝히며 F-35나 F-22 같은 유인 전투기들과 편대를 구성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에 더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은 비행기 하면 제트기를 떠올리곤 한다. 그래서 단거리 항로를 이용하면서 프로펠러 비행기를 타게 되는 경우 비행기 날개에 붙은 작은 프로펠러를 보면 왠지 약간의 불안을 느낄 정도이다.
하지만 제트기에 부착된 엔진에도 대형 터빈이 장착되어 있다. 즉 프로펠러 비행기나 제트 비행기 모두 커다란 팬이 공기를 뒤쪽으로 밀어낸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인 것이다. 제트 엔진 중에서 민간 항공기와 군용기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두 종류? 터보제트 엔진과 터보팬 엔진이다. 터보제트와 터보팬의 작동 원리는 비슷하다. 우선 흡기구를 통해 공기가 엔진 전면으로 유입되고 공기의 일부 또는 전부가 압축된다. 그 후 연료와 혼합되어 연소되고 이후 추진력을 제공하기 위해 배출된다. 프로펠러 비행기에 달린 대형 프로펠러가 공기를 휘저어가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과 비슷한 일이 제트 엔진에서도 일어나는 것이다. 다만 후자의 경우에는 그 과정이 엔진 내부에서 일어나게 된다. 터보 엔진에서 터보라고 할 수 있는 부품이 엔진 중심부에 있는 가스터빈이다. 가스터빈은 다른 모든 부품을 구동시키기도 하고 비행기 내부 시스템에 쓸 에너지를 엔진에서 가져오는 역할도 한다. 엔진이 부품을 작동시키는 동시에 그 엔진에서 에너지를 빼서 내부 시스템을 작동시킨다? 터보 제트 엔진의 이런 구동 원리는 언뜻 봐서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처럼 순환 논리로 보이기 쉽다. 특히 고바이패스 엔진의 경우는 그렇게 보일 가능성이 더 높다. 흡기구를 통해 들어간 공기가 전면 팬까지 흘러가 압축되고 가열된 후 중간 단계에서 점화된다. 그리고는 후방으로 배출되는데 중간 단계 점화에서 그 힘으로 이번에는 전면 팬을 돌려 더 많은 공기를 끌어올 수 있게 한다. 이 문제가 순환 논리가 아닌 이유는 연료가 연소되면서 추가적인 에너지가 시스템으로 유입되기 때문이다. 제트 엔진 가동은 필연적으로 전체 시스템 가동으로 이어진다. 공기를 흡입하여 압축기를 가동시키는 것, 압축기를 가동해 팬을 회전시키는 것, 팬을 돌려 다시 압축기를 돌리는 일련의 과정이 무한히 이어지는 과정이 반복되어야 한다. 즉 에너지 낭비의 여지가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항공기는 APU라 불리는 소형 제트 엔진에서 발생하는 압력을 사용하여 이 문제를 해결한다. 항공기 APU는 지상에서 주 엔진이 꺼져 있을 때 동력을 공급하고 또한 주 엔진 가동에 필요한 전력과 수압, 기압을 제공한다. 터보제트 엔진은 최초로 상용화된 제트 엔진이다. 터보제트 엔진에서 공기의 바이패스 기능은 존재하지 않는다. 엔진으로 들어가는 공기가 전부 압축기로 들어간다는 뜻이다. 1930년대 제트 엔진이 처음으로 비행에 성공했을 당시 사용된 이 디자인은 현장 사용과 작업에 가장 간편한 구조였다. 이는 터보제트 엔진을 사용하는 메서슈미트 Mi-262 전투기가 1944년 실전에 배치되기 시작하면서 연합군에게도 큰 영향을 주었다. 터보제트 엔진의 디자인에는 몇 가지 한계가 있었다. 디자인은 매우 간결했지만 세계의 여러 제작사들이 엔진을 실제로 제작해본 결과 제작비가 아주 비쌀 뿐더러 유지 보수에는 더 큰 비용이 들어간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엔진의 추진력이 공기 연료 혼합물의 연소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은 또한 터보제트 엔진이 어마어마한 양의 연료를 소모함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이 엔진은 저속에서 효율이 매우 낮다는 문제도 있다. 이런 이유들로 터보제트 엔진은 점차 고속 성능이 필요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사용되지 않았고 1970년대부터는 소형 군용 초음속 전투기도 터보제트보다 더 효율적인 디자인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것이 바로 터보팬 엔진이다. 터보팬 엔진은 터보제트와 비슷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다. 그것은 바로 흡기구를 통해 들어온 공기가 전부 압축기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신 일정량의 공기가 전면 팬을 통과하여 바로 배출부로 빠져나가는데 이를 바이패스 공기라 부른다. 터보팬 엔진은 이러한 방식으로 연소된 공기와 바이패스 공기를 통해 추진력을 얻는다. 터보팬 엔진은 저바이패스 엔진과 고바이패스 엔진으로 나뉜다. 이름으로 알 수 있듯이 고바이패스 터보팬은 흡기구로 들어온 공기 대부분을 우회시키며 전체 엔진 크기에 비해 코어 터빈 구조가 상대적으로 작다. 반대로 저바이패스 터보팬은 코어 터빈 구조가 크며 고바이패스 터보팬에 비해 더 많은 공기를 터빈으로 통과시킨다. 우회하는 공기와 터빈 코어로 유입되는 공기의 비율을 바이패스 비율이라고 부르며 엔진이 고바이패스인지 저바이패스인지는 이 비율에 따라 결정된다. 서로 장단점도 다르다. 저바이패스 터보팬은 주로 군용 전투기 같은 소형 제트기에 많이 사용된다. 상대적으로 기체 크기가 더 작으면서도 기존 터보제트 디자인에 비해서는 더 높은 효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고바이패스 터보팬은 민간 항공 영역에 주로 사용된다. 모든 민항기 날개 아래 달린 엔진은
제작 회사를 불문하고 모두 고바이패스 터보팬 엔진이다. 저바이패스 터보팬 엔진 개념도 바이패스되는 공기의 양보다 압축기로 들어가는 양이 더 많다. 저바이패스 터보팬은 고바이패스에 비해 소형화에 유리하다. 대부분의 현대 전투기는 저바이패스 터보팬 엔진을 사용한다. 저바이패스 터보팬 엔진 개념도 바이패스되는 공기의 양보다 압축기로 들어가는 양이 더 많다. 저바이패스 터보팬은 고바이패스에 비해 소형화에 유리하다. 대부분의 현대 전투기는 저바이패스 터보팬 엔진을 사용한다. 고바이패스 터보팬 엔진은 터보제트 엔진보다 연료 효율성이 무척 높다. 또한 터보제트나 저바이패스 터보팬에 비해 발생되는 소음이 대단히 작다. 항공사에게 이는 굉장히 중요한 점이다. 비행기에서 발생하는 소음 총량이 감소하면 소음 관련 법규의 규제를 받지 않고 더 많은 비행기를 수용할 수 있는 공항이 도시 근처에 세워질 수 있다는 뜻이다. 오늘날 사용되는 제트 엔진은 대부분 터보제트이거나 터보팬이다. 하지만 그 밖에도 여러 멋지고 다양한 제트 엔진이 세계의 하늘을 날고 있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램제트와 스크램제트 엔진이다. 이들 엔진은 크고 시끄러운 날개나 터빈 없이도 추진력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변형 엔진들도 멋있지만 현대의 제트 항공기를 묵묵히 지탱해온 것은 역시 터보팬 엔진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에 비행기를 타게 된다면 날개 아래 달린 엔진에도 한번 눈길을 주자. 엔진 앞에 부착된 대형 팬은 생각보다 많은 일을